never say it's ov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Don't ever say it's ov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안녕하세요. 한양대 문화한류학과 이유수입니다. 긴긴 강의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8강은 인류 최대의 제국이었죠. 1299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623년 비엔나에서부터 모로코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제국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고 이슬람 문명을 인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이런 잘 나가던 제국이 왜 멸망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설립합니다. 바로 오스만이라는 것은 셀쭉 터키의 복속에 살던 가문의 이름입니다. 근데 셀쭉 터키는 여러분 흉노, 돌골, 위구르가 조상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와 함께 우리와 접경해서 살던 민족들이 중국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오다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국 신장성 위구르에서 위구르 제국을 만듭니다. 이게 청나라 말기에 중국에 강제 편입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칫 독립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구르의 일파가 더 서쪽으로 진축해서 오늘날 터키 아나톨리아 땅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1071년의 일입니다. 이 셀쭉 터키가 이제 징기스칸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징기스칸 50년의 혼란 끝에 다시 이슬람 세계를 천하통일한 것이 1299년 오스만 제국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 번성했던 것은 우리가 7강에서도 배웠던 바로 1453년 컨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유럽 본토에 뿌리를 내리고 종횡무진으로 제국을 팽창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짧은 시간 총칼로 정복해 간 나라들은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교역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교역은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때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평화가 유지된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대부분은 세력의 불균형 상태죠. 그럼 가진 자, 힘센 자가 약자를 빼앗고 수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죠. 교역은 원가가 필요하지만 전쟁은 그냥 전리품으로 백부서 빼앗는 거니까 원가가 없으니까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리품의 욕구가 전리품을 넣고 이것이 이제 팽창 이론입니다. 갑자기 제국이 팽창해 갈 수 있는 이런 근거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3년 만에 세계 제국을 만들었고 징기스칸도 20년 만에 이 티무르도 몇십 년 만에 다 세계 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팽창해 갔던 제국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사멸합니다. 따라서 600년 내지 1000년 제국은 팽창도 중요하지만 이 제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교한 역참제도, 조세제도, 리더십, 어떤 군대제도 이걸 우리가 가버넌스라고 그러죠. 정형화된 제도화된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년 대제국을 일으켰던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의 핵심이 뭔가 이걸 알아야 제국이 유지됐던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오스만 제국인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원칙 제도입니다. 하나는 데부시르메라고 하는 제도인데 좀 어렵죠. 데부시르메라는 것은 자료에 이제 글자로 나오겠습니다만 정복한 발칸반도나 유럽 지역에 고아가 된 기독교 소년들을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부모까지 잃었으니까 삶을 포기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어린 소년들을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이 돼서 이스탄불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에서 교육시켜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왕실 최측근 근위병으로 양성합니다. 이런 제도를 데부시르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부모도 연고도 없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왔기 때문에 술탄, 오스만 제국의 왕이 술탄이잖아요. 술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로 섬깁니다. 어떤 직속 상관이나 사령관도 이 근위병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생사 여탈권은 술탄만 갖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거기에 걸맞는 그 책임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특수관계입니다. 그 기독교 소년들을 모집해서 끌어들여서 양성하는 이 제도를 데부시르메 제도라고 하고요. 거기서 양성된 최정의 특수부대를 여러분이 아시는 예니체리 군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니체리 군대가 600명 오스만 대제국을 건설했던 최첨병입니다. 특히 이 예니체리들이 공격할 때 음악을 하죠. 군악대 같은 거. 이건 메테르 군악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럽 병사들은 이 멀리서 예니체리의 음악 소리만 들어도 오금을 저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예니체리 음악에 의해서 여러분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같은 게 다 이런 배경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밀레트 제도입니다. 밀레트 제도라는 것은 밀레트라는 것은 소수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합니다. 4개의 밀레트가 있어서 유대인 밀레트, 그리스 정교 밀레트, 아르메니아 밀레트, 이슬람 밀레트. 이슬람도 그 공동체의 하나로 그 소수 공동체 밀레트 내에서는 중앙정부나 어떤 터키 관리의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는 유대인 경우에는 랍비 또 정교인 교회는 아르메니아 정교 총대주교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적, 군사적, 율법적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통솔하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쓰고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완벽한 자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외법권의 제도적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트 내에서는 무한의 능력과 기회를 발현하고 오스만 터키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의 언어, 종교, 풍습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이게 성공 요인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과정은 우리가 7강에서 전쟁에서 한 55일간의 치열한 공선전 끝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는 과정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 성벽의 두께,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두터운 성벽, 대포로도 웬만해서는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 날 그 60척의 배를 산으로 올려서 내해로 이제 진입하는 그 기가 막힌 작전에 성공하면서 1453년 5월 29일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위대한 오스만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요, 항상 성자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멸망했지만 당시 동로마 제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맹렬하게 싸웠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1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스만 제국의 군율에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항복하면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일정한 조공을 내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그 제의를 거부합니다. 제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조국과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게 십자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때 비잔틴 주민들은 로마 교황의 십자군 그 도움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가 배웠죠. 1204년 4차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성소피아 성당을 매춘굴로 만들면서 당했던 그 지울 수 없는 그 치욕과 모멸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명한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이교도의 터번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교황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시민들의 의중을 헤아렸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결국 교황청의 십자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황제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뭔가 항복을 받아야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도 역사에서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벽 꼭대기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사하니까 난육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황제가 능욕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갈하게 예의를 갖춰서 묻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관료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받았겠습니까? 황제 위치를 불어라. 아무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승리를 거두고 또 한 제국이 이제 사라져 갔지만 우리가 끝까지 시민과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그걸 함께 감싸줬던 멸망의 패자 콘스탄티누스 11세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세가 종식되고 근세가 시작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 한 50년이 채 안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으면서 이걸 리컨키스트라 그러죠. 이슬람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 보아버딜이라는 마지막 이슬람 왕은 망명해서 모로코로 피신했습니다. 800년간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많은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1400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781년간이나 무려 지배했던 스페인에서 지금 이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적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유럽 역사에서는 잘 기록하기 싫어하는 아주 조직적인 인종 청소의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던 이슬람들은 이 무데라스라고도 하는데 또는 모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브롤타르을 건너서 북아프리카, 모로코나 튜니지아, 알제리아로 돌아갈 동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개종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자기 신분을 이제 숨긴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근데 유대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무리가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터키 술탄이 오갈 데 없는 저 멀리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뛰어난 유대 브레인들이 다 이스탄불로 와서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성장의
결정적 기여를 하고 그 숫자가 커지면서 유대 밀레트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오스만 제국 6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재상, 총리죠. 총리급세에 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술탄은 될 수 없었지만 술탄,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책에 능력과 실력과 기회를 발현할 수 있었던 세계. 이게 오스만 터키가 600년 대제국을 건설해 갈 수 있었던, 이걸 우리가 흔히 제국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제국 정신의 바탕에는 밀레트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 그 유대인 게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마단 단식이 되면 이슬람 고객들하고 똑같이 단식하고 또 이슬람 축제도 같이 즐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금식과 자기네의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유대 가게 주인들은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별도의 안식일과 금식일이 있고 종교도 다르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당신들 교당도 있는데 왜 이슬람 단식에 당신이 가게 문 닫고 똑같이 단식하느냐? 내 고객의 99%가 이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절절하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내가 종교와 생각이 다르다고 고객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99%의 이슬람 고객들이 그 주인이, 사주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주기 때문에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600년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어떤 관용과 포용의 정신, 그것이 이제 밀레트에서 나왔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역사적 교훈으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오스만 터키는 16세기 중반에 특히 슐레이만 대제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서쪽 연토는 북아프리카 전체를 차지하고 지도에 보시다시피 알제리와 모로코 일부까지 진출했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지배했고 바로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합니다. 메카와 메디나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의 종주국이고 상징이잖아요.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하면서 이슬람의 통치 정통성이 이스탄불로 옮겨갑니다.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그 황제였던 술탄은 이게 술탄과 동시에 칼리프라는 칭호를 같이 병행합니다.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칸 반도를 넘어서 계속 북쪽으로 해서 그리스,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 다 이슬람화시킵니다. 400년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뚫고 헝가리를 뚫고 계속 북진해서 드디어 1683년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수부르크가의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아니, 비엔나가 뚫리면 저 북해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속수무책입니다. 이슬람화됩니다. 여기서도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유럽이. 그래서 어떤 3개월의 포위 끝에 1683년 9월에 폴란드에서 기적적으로 원병이 들어오면서 오스만 군대가 남쪽으로 스스로 철수하면서 살아납니다. 이때 오스만 터키가 버리고 갔던 약 50자루에 해당되는 커피 원두를 얘네들이 전리품으로 입수해서 그걸 갈아서 볶아서 이제 먹게 된 게 바로 비엔나 커피의 시작이 되고요. 그해 1683년 비엔나가 공격되면서 유럽 전역에 약 3,000개의 카페가 문을 열면서 화려한 유럽 카페 문화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비엔나까지 세 대륙,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홍해, 걸포해 5개 바다를 동시에 장악하는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이 5개의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비옥한 물자를
중간 교역인 지중해 쪽에 있는 제노아와 베네치아 공국들이 이걸 독점하면서 정말 유럽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모든 물류를 장악하면서 부를 독점하니까 이게 제노아와 베네치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지면 물가가 몇십 배, 몇 배 폭등하게 되니까 경제력이 성숙되지 않는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민생 수탈과 재정 고갈과 경제적인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결국 베네치아의 지중해나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전략적 바다를 통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직접 인도로 가서 금과 향료를 구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열망이 결국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됐던 겁니다. 유럽에게는 지리상의 대발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아시아에서는 6세기부터 오만에서 출발했던 배가 4월 둘째 주 계절풍을 타고 인도 남부 스리랑카,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 동남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 거기서 항저로 와서 항저에서 크로시오라는 해류를 타고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돌아오는 이 백길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아시아에 느끼는 안방 드나들듯이 익숙한 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1000년이나 뒤에 나타나는 1492년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을 우리가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시아 문명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은 이제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콜럼버스는 원래 제노아 출신이었습니다. 그 지중해라고는 갇혀있는 조그만 바다에서 그 닦은 실력을 가지고 그 험난한 대상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가는 길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해도와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돈후앙 황제에게 그 프로젝트를 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대한 오랜 그 탐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프로젝트를 본 순간 이거는 엉터리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리젝트하죠. 낙담한 콜럼버스는 막 독립한, 아직도 바다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이사벨라 여왕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냅니다. 그때 포르투갈과 경쟁하면서 대서양 겨측에도 혈안이 되어 있던 이사벨라 여왕이 이 콜럼버스의 프로젝트를 알지도 못하고 덥석 물어주고 산타 마리아호를 지원하면서 대항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서 엉뚱한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친대륙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 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거는 뭐 역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역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문명, 반문명적 표현이다 해서 우리는 원래 살던 아메리카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대제국 오스만 터키가 왜 멸망하게 되고 약화될까? 물론 모든 제국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뭐 천년 제국이라는 로마도 결국 멸망해버렸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제국 1200년도 결국 650년 아랍에게 지배당하면서 1200년 역사가 종식되었습니다. 그럼 오스만 터키도 1683년 비엔나 공격이 이제 최전성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정복을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요, 욕망은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욕망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을 통한 물자 공급과 전쟁을 통한 전리법 획득인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리품이 폐쇄되니까 부분적인 교육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수요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외부로부터 수혈이 되지 않으면 내부 내에서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총칼을 가진 자가 더 약한 자를 빼앗고 수탈하는 이런 관료제의 문란과 부패와 부정, 약탈, 민생 수탈이 일어납니다. 그럼 아래로부터 저항이 일어나고 계급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썩을 대로 썩어서 민중폭동이 일어나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호시탐탐 노리던 외부 세력이 이걸 장악함으로써 문명이 끝나는,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역사 제국 멸망 이론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회를 오스만 터키가 정말 절대로 꺾을 수 없었던 무소불로의 절대적 제국이었는데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정복도 멈추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짓눌리면서 모욕과 모멸감에 짓눌려왔던 유럽이 그 기회를 가만두지 않겠죠. 1683년 이후부터는 세계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가마의 대항해 시대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로 공격해서 남자들은 학살하고 여자들은 성적 놀이기로 부르면서 무한의 물자를 약탈하게 되고, 인도도 영국의 무굴 제국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를 식민 통치하면서 자원을 가져가고, 또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노예 헌팅과 금광,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한 자원을 가져가면서 물질 자본주의의 성장과 식민 팽창주의가 같이 결합되면서 소위 말한 더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5바다 6대륙 5대양 6대주의 영국 국의 유니언 잭이 흩날리지 않는 날이 없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바로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져왔던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외화는 많잖아요. 이 오스만 터키에 있는 원료를 값싸게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오스만 제국 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가격 체계가 무너집니다. 원료를 다 팔아먹으니까 국내 제조업이 붕괴가 됩니다. 만들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국내 제조업이 붕괴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조 물품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만들지를 않는데 만들 원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그 원료를 가져가서 그걸 이제 기계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비싼 제품을 가지고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이 제조 시장에 다시 오니까 돈은 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연희철이를 중심으로 군인들도 정말 술탄에게만 책임지는 무소불위의 최정의 엘리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는 의미가 있지, 그 사람들 결혼도 못해요. 오로지 술탄에게만 충성을 부는 최정의 부대인데 이제 정복전쟁이 아니니까 전선에 있어야 될 무기를 가진 숙련된 그 전사들이 궁중에 남아서 관료가 되는 겁니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주는데 국가 재정에 파탄되니까 악체라고 하는 은으로 줬는데 자꾸 갈수록 은은 모자라니까 은의 함량이 줄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봉급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거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권력을 가지고 살인 무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훈련된 집단들이 이제 부정부패, 그 다음에 민생 수탈이 되고, 그 봉토를 받으면은 경작하면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국가에 귀속돼야 되는데 전쟁 안 하고 결혼 못 하고 이제 후방에 안주해 사니까 다 연희처지들이 다 몇십 명씩의 첩을 두고 수없는 혼의 아이들을 주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국가에 반납해야 될 그 봉토들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그 자식들에 가는 이 행정의 대문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고 서구의 이 물질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국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결정타 중에 하나는 종교에 대한 선험적 우월감입니다. 711년 지브롤터 해협이 뚫리는 그 해부터 1683년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약 1000년 동안 이슬람은 항상 승리의 종교였고 알라는 자기 편이었습니다. 그 종교가 승리를 가져와 줬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는 알라의 은총으로 무한의 물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나 전투 이후에 전투가 끊이면서 계속 발칸반도가 야금야금 유럽에서 뺏기기 시작합니다. 알라는 승리의 신이 아니고 점점 빼앗기는 패배의 신이 됩니다. 신에 대한 근원적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결국 1000년 가까이 축적되어 있는 선험적 종교적 우월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이를 갈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개혁, 개방, 과학 지식의 혁신, 그것이 바로 무기기술로 이어되고 자본주의 발달과 대량 생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제적 순환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야만 미개로 오히려 이게 평가절하했던 그 인식론의 오만함이 결국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유럽의 영원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정신 차리자. 그래서 이제 서양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1000년 가까이 이슬람 세계에서 지배당하다가 이제 겨우 주도권을 잡았던 유럽이 오스만 터키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기의 위협 세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죠.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200년간 유럽이 이슬람 세계를 억누르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디바이드 앤 컨트롤하고 뛰어난 그 자본주의의 논리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무기체제의 우위를 가지고 지금 이슬람 세계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고 어차피 걔네들이 군사력과 정치력과 무기 경제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무모하게 맞선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합리적으로 살겠다. 이게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중세 1000년간 우리가 무섬처럼 부리던 사람에게 도로 오히려 무섬살이를 당하는 이 왜곡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우리의 종교적 가르침을 버리고 알라를 멀리하고 서구의 사악한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초라하게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왔는 서구의 바이러스를 과감하게 퇴치하고 우리의 이슬람의 정신과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화려한 중세 우리의 시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한 10%쯤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잘못된 걸 알았으면 실제로 노력하고 준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만날 말로만 립서비스하고 레토릭으로 할 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여러분 2001년 알카에다의 무장 테러로 이어났고 알카에다도 그 무장 테러가 이슬람의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자 허물허물 또 대테러 전쟁으로 사라지자 또 다른 극단주의자인 IS가 나타나서 또 화려했던 우리의 과거를 되새우자 이거는 무조건적 서구를 반대하고 도전하고 전쟁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무모한 이런 집단들이 한 1%의 지지율도 안 되지만 이게
잔악한 사륙과 반인륜적 범죄 이런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천년간 지배했던 이 상황이 오히려 지배당하는 이 왜곡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일으킨 서구와 이슬람 세계 간의 근대의 어떤 불편한 관계의 응어리고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슬람 세계의 다수는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서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가치와 전통을 단단하게 바탕에 깔면서도 서구의 앞선 제도와 인권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접목하면서 우리식 인권,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슬람 세계 주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생각입니다. 사우디만 해도 이슬람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석유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기하급수적인 돈을 들여서 미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100% 재생에너지 자동차 한 대 없는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나머지 사막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 또 기후시대의 탄소 제로를 실현해 나가는 인류 세계가 따라가야 될 벤치마킹할 미래의 문명 도시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슬람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또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이미 여성을 대통령이나 민선 총리,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고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여성 대법원장을 배출하고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나가르 조하르라고 하는 스리스타 육군 중장이 여성이 탄생했고 금년 이후에 퇴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여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진출과 어떤 경제적 주도권을 주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반인 여성의 무한의 능력도 사회 발전에 투영하는 이런 혁신적인 개혁들이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서구의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서 서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기억이 없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끝없이 서구를 따라잡고 오히려 서구를 앞서겠다는 그런 지도자와 진보 개혁론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대제국이었던 오스만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못 씁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해서 독일, 오스트리아에 붙어서 동맹국으로 전쟁에 패전합니다. 좀 전에 배웠던 비엔나에서 모로코까지 갔던 600년 대제국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400년간 지배했던 발칸 반도를 뺏기면서 여기서 보스니아 사태, 코소보 사태, 체첸 사태를 만들면서 발칸에 화약고 문제가 일어났고 하나의 아랍을 쓰던 거대한 아랍 공동체가 22개 개별 국가로 쪼개서 독립했고 특히 본토까지 다 뺏겼죠. 그때 케말 파샤라는 독립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에서 1923년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왕정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오늘의 터키가 되고 이웃 이란이 192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란이 탄생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과정에 여러분 아시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대학살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데려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해 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2000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토착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죠.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이질적인 두 종교, 두 민족이 1900년 이상 평화롭게 공존한 예를 찾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아랍과 유대인들은 화합할 수 없는 철준지 원수로 네 차례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티격태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세기 이스라엘 건국으로 만들어진 60년, 70년의 역사이고 그 이전 1900년은 평화와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동이 25개 나라가 된 겁니다. 22개의 아랍 국가 플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오늘의 25개 나라가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중동이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디가 어딘지 감이 안 잡히지만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사 이꼴 세계사로 서양사의 눈으로만 인류사와 세상을 보아왔다면 이걸 버리고 이 눈으로 보자. 그것은 굉장히 저급한 논리 같습니다. 서양사의 눈으로만 우리가 인류사를 통찰하지 말고 성자의 기록인 서양사 중심에서 평가절하됐거나 왜곡됐던 중동, 이슬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함께 균형 있게 보아줌으로써 상호 유기체적으로 훨씬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인류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역사를 공부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로 정리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항상 성자의 기록만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이해하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역사란 것은 한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기억하고 있는 문화적 총량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다른 역사적 인식과 역사적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식민했던 강대국 식민자 어떤 가해자가 만들어 놓았던 정보와 자료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8강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중심주의와 중화라고 하는 지난 50여 년간의 두 개의 인식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류사를 조망해 보고 그렇다면 중앙이라는 또 중동 오리엔터 12,000년의 관점으로 우리가 8강을 한번 지켜봤고 이 강의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인도,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역사들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통찰력 있는 그런 해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